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안전보건교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를 보내면서 이번 달 주제는 동절기 재해 예방입니다. 12월 달은 본격적으로 겨울철이라는 건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엊그저께 월요일 날 동지가 지나서 음력절기로도 이제는 겨울철입니다. 근데 이 동절기에도 크고 작은 또 이런저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발생했던 중대재해 몇 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보면 11월 24일 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3명이 사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12월 1일에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5명이 사망했는데 이때 사고 원인은 바로 용접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날은 김포시에 있는 골판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무려 14시간 만에 진화를 할 정도로 상당히 큰 화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1명 부상 정도였는데 건물이라든지 각종 기기 그리고 원지 이런 것들이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은 12월 20일 경기도 평택시의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이 사고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대부분 매스컴에서 들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다음에 혹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흉악한 모습 한번 보십시오. 참 흉물스럽죠? 이 모습은 어디냐? 지난달에 안전보건교육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지난 4월 29일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최근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의 모습인데 이렇게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자에 대한 문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끝났습니다만 아직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곳곳에서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번 달 주제인 동절기 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왜 재해가 발생하느냐? 우선 가장 큰 것이 기온의 강화로 인한 동파.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물 관련 부분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동파 사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온의 강화로 인한 동파 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화재, 폭발 또는 지하 탱크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이런 사고들이 겨울철에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종류입니다. 거기에다가 근로자 여러분들은 온도가 내려가면서 체온과의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순발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질병이 많습니다. 이 뇌심혈관계 질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업별로 예방대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내 작업. 동절기에는 옥내 작업이 주로 많습니다. 왜냐? 밖에는 춥고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니까 문을 닫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옥내 작업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페인트 작업이 있습니다.
문을 전부 닫고 페인트 작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인트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유증기가 실내에 체류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용접과 화기작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화재,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작업자가 질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페인트 작업이 만약에 필요할 때는 충분한 환기 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주변에서 화기 작업과 동시에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절대 화기 작업과 동시에 이런 페인트나 또는 뭐 다른 그런 위험물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작업을 하는 사람은 보안경이나 마스크와 같은 보호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수 작업이 있는데, 왜 동절기에 방수 작업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실제로 물탱크나 이런 지하탱크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동절기에 이런저런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물탱크가 문제가 생기면 물을 다 빼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수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작업들은요, 동절기가 하절기보다 더 많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수 작업 같은 경우 할 때는 이 작업은 대부분 안에 들어가서 합니다. 밖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안에 들어가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탱크 안에 들어가기 전에 탱크 내부의 산소 농도가 18%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현장에 그런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산소 농도는 아주 중요하니까 미리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수 작업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이 사고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대부분 매스컴에서 들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다음에 혹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흉악한 모습 한번 보십시오. 참 흉물스럽죠? 이 모습은 어디냐? 지난달에 안전보건교육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지난 4월 29일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최근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의 모습인데 이렇게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자에 대한 문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끝났습니다만 아직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곳곳에서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번 달 주제인 동절기 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왜 재해가 발생하느냐? 우선 가장 큰 것이 기온의 강화로 인한 동파.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물 관련 부분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동파 사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온의 강화로 인한 동파 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화재, 폭발 또는 지하 탱크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이런 사고들이 겨울철에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종류입니다. 거기에다가 근로자 여러분들은 온도가 내려가면서 체온과의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순발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질병이 많습니다. 이 뇌심혈관계 질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업별로 예방대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내 작업.
동절기에는 옥내 작업이 주로 많습니다. 왜냐? 밖에는 춥고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니까 문을 닫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옥내 작업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페인트 작업이 있습니다. 문을 전부 닫고 페인트 작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인트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유증기가 실내에 체류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용접과 화기 작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화재,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작업자가 질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페인트 작업이 만약에 필요할 때는 충분한 환기 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주변에서 화기 작업과 동시에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절대 화기 작업과 동시에 이런 페인트나 또는 뭐 다른 그런 위험물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작업을 하는 사람은 보안경이나 마스크와 같은 보호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수 작업이 있는데 왜 동절기에 방수 작업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실제로 물탱크나 이런 지하탱크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동절기에 이런저런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물탱크가 문제가 생기면 물을 다 빼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수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작업들은요 동절기가 하절기보다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수 작업 같은 경우 할 때는 이 작업은 대부분 안에 들어가서 합니다. 밖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안에 들어가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탱크 안에 들어가기 전에 탱크 내부의 산소 농도가 18%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현장에 그런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산소 농도는 아주 중요하니까 미리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수 작업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화기 작업과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작업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배기 장치요. 뭐 자연풍이 됐던 강제배기가 됐던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급배기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외 작업에서는 토공사가 있습니다. 이 토공사가 왜 겨울에 발생하느냐? 가끔 겨울에 온도 차이에 의해서 지하 배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었다가 녹았다 이런 온도 차이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물 라인이 됐던 스팀 라인이 됐던 온수 라인이 됐던 어느 것든 하여튼 그런 라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토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토공사 할 때는 주의할 점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그러면 그 절개를 했을 때, 즉 흙을 파냈을 때 옆에서 붕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중요하죠. 붕괴하는 자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매우기 할 때, 배관 라인 작업이 다 끝나고 대매우기 할 때도 중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공사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전력이나 통신 케이블 같은 것에 트러블이 생겨서 공사를 할 때는 이거는 우리 사업장에서 임의대로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꼭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 고압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한번 주의할 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공사를 하면 그 뒤에 수반되는 작업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이 있습니다. 토공사를 해서 흙을 대매우기 했다 그러면 그 흙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바로 그 위를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매우기 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이 있는데 이 콘크리트 타설도 참 겨울철에 이런 작업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죠. 그리고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자, 하나 살펴보면 펌프카가 들어왔을 때는 아웃트리거가 설치되는데 펌프카 옆에 아웃트리거가 이제 설치가 된 다음에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아웃트리거 설치할 때는 그 아웃트리거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 업체가 와서 작업한다고 우리가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느냐?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가 들어와도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웃트리거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주변에 정리정돈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의무는 우리한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확인하시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업장 내 환기가 문제입니다. 지하 탱크가 됐든 또는 실내에서 문을 닫아놓고 페인트 작업을 하든 이런 작업장에는 꼭 환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연 환기가 있는데 따로 환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넓은 공간에서 또 충분한 환기창이 있어서 자연 환기가 되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자연 환기가 있는데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해물 작업할 때는 꼭 창문을 개방해서 자연 환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강제 환기입니다. 자연 환기가 될 수 없는 그런 작업장이라면 기계를 이용한 강제 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송풍기 또는 팬이라는 것은 배기죠. 배기할 수 있는 팬 또는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송풍기 쪽에는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꼭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배기는 팬에 의해서 한다. 근데 여러분들 배기 팬 하나 주의할 거 아시죠? 조금 전처럼 페인트 작업할 때는 그 실내에 유증기가 많이 체류해 있을 때는 이 전동 팬 돌리면 더 위험한 건 아시죠? 그래서 그것은 이런 팬을 설치해서 배기를 할 때는 작업장 조건과 그 다음에 현재 작업하는 내용과 그거를 다 참작을 해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소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체 작업장을 다 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배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안에 여기 뭐 소각 시설이 있다면 요 부분만 이렇게 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서 드실 때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천정에 배기팬이 있죠. 그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 국소배기라고 합니다. 식당 전체를 하는 배기도 좋지만 그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따로 뽑아서 내죠. 그걸 바로 국소배기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동절기에 발생한 재해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에 질식한 겁니다. 이 사고는 뭐냐 그러면 어느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근데 기온이 너무 낮아서, 즉 너무 추워서 이게 양생이 안 되고 얼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생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실내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높여줘야 되는데 이거 어느 건설 현장 얘기인데 뭐를 썼느냐? 갈탄용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갈탄 난로를 설치해서 이것을 피워가지고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감시하는 작업자가 깜빡 졸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갈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배기가 필요합니까? 이게 바로 이 난로에서만 나갈 수 있는 국소 배기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배기 장치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 대책은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기 덕트 이거 꼭 설치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산소를 공급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사례는 방수 도장 공사 중에 질식한 재해입니다. 이 작업장은 마침 지하 정화조 탱크의 내부에 방수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리머를 가지고 도포 작업 중을 했는데 이 깊은 정화조 탱크 안에 작업자가 들어와서 포리머 도포를 하는 중에 여기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중독돼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 원인은 뭐냐 그러면
이 작업 공간, 즉 지하 탱크, 정화조 탱크 안에 환기가 미흡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호구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감할 수 있는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식사고가 난 겁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하 탱크, 정화조 탱크 안에 현재 산소 농도가 18% 이상 유지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작업자를 그 안에 들여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작업 중간중간에 계속 산소 농도를 측정해서 산소 농도가 충분한지, 만약에 산소 농도가 18%보다 더 내려간다면 급배기 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면은 작업자를 빨리 철수시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기 라인을 공기를 밖에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런 장치가 없다면 빨리 작업자를 밖으로 대피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요 세 번째 사례는 방수 도장 중에 용접 작업과 같이 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경우와 똑같이 한 공간 안에서 페인트 작업과 그리고 용접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유증기에 불꽃이 발생해서 튀면서 화재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재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례는 어떤 거냐? 어느 건물의 수영장에 이제 그 내부를 마감 작업을 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 수영장에 석재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앵글 프레임을 짜는데 그 앵글 프레임을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부착되느냐? 천장에 있는 단열재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작업 전에 취급 방법이나 교육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위험물 작업과 용접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이런 걸 충분히 파악해서 작업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는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할 수 있는 무슨 물건을 휴대하고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밀폐 공간에서 방수 및 도장 작업 중에 폭발한 재해입니다. 비슷한 사례인데요. 근데 이 사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어느 사업장에 온수 탱크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 도장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가 저 작업 등을 가지고 온수 탱크 안에 들어가서 도장 작업 다 하고 나오는 중에 참 어떤 작업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작업등이 백열등이 그냥 노출된 상태로 그냥 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등에 이렇게 커버가 씌워 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그냥 백열등이 노출돼 있으니까 들고 나오다가 부딪히면서 백열등이 깨져버렸어요. 그때 그 탱크 안에 있는 유증기와 접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작업하는 사업장은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혹시 모릅니다. 혹시 갑자기 작업등이 없다든지 찾을 수 없을 때는 그냥 백열등 들고 들어가서 요거 한 번만 잠깐만 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가 안에 체류되어 있다면 거기에 충분한 환기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방폭형 수동공사인데 방폭형 수동공구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양수 작업 중에 질식한 재해입니다. 어느 작업장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탱크입니다. 이게 하수도의 물탱크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퍼내기 위해서 양수기를 설치하고 작업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도 이 양수기가 내연기관이었습니다. 즉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펌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질식한 겁니다. 이게 뭐
전기 모터였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내연기관 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배기가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질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탱크 안에 산소 농도가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간중간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작업자가 신속히 약간의 이상을 느꼈다 그러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재해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동절기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동절기 왜 건강관리가 필요하냐? 겨울철이 되면 우리가 작업 반경이 줄어듭니다. 평상시 이렇게 뻗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추우니까 이렇게 반만 뻗고 작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뻗으면 그만큼 내가 외부 온도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추위를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뻗고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장애, 이 추위에 의한 장애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은 우리 인체 온도가 35도 이하로 내려갈 때를 말합니다. 35도 이하로 내려갈 때 여러분들 우리 인체의 보통 평균 온도는 얼마냐 그러면 36.5도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이랍니다. 이런 저체온증이 오면 어떤 증세가 있느냐? 정신기능이 둔화되고요. 그리고 힘이 빠집니다.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또 심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혼수 상태까지 갑니다. 이런 거를 저체온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상입니다. 동상. 여러분 동상은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 동상은 피부 조직, 우리 몸의 피부의 조직의 안의 온도가 심부의 온도가 10도씨에 달해서 아주 추운 경우죠. 10도씨에 달해서 표면이 동결되고 그 다음에 피부나 근육이나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는 증세를 우리가 동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전에 군대 갔다 오면서 동상 걸렸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상 요즘은 좀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밖에서 한랭 지역에서 작업하신 분들은 동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창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종창은 뭐냐면 보온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온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또는 저온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추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손가락이나 팔, 다리 이런 부분에 가려움 증세가 생깁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날이 추면 손발이 이렇게 가렵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알레르기나 또는 아토피나 여러 가지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가려운 증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종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백납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날씨가 추운데 추운 환경에서 진동을 유발하는 기계 공구를 사용합니다. 나무를 벌목한다든지 또는 나무를 커팅, 절단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기계 공구를 사용하면서 작업을 할 때 이 진동이 거기서 발생하는 진동이 우리 손가락 혈관에 이 신경에 작용해서 저리고 아픈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장시간 작업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럴 경우 우리가 백납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절기에 한냉 환경, 즉 추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혈압 등 순환기 기능 장애.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심혈관 질환이라 해서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맹 환경에서 추위에서 안전대책은 어떤 게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음주 흡연을 과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두나 장갑은 약간 큰 것을 착용한다. 신발이 너무 발에 꼭 낀다거나 장갑이 너무 손에 꽉 끼는 거 착용하게 되면 그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약간 좀 큰 거를 사용한다. 또 젖은 양말이라 또는 젖은 장갑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다 그랬죠. 영양 섭취, 그러니까 여름철에 제가 여름철 건강관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에도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물이나 또는 눈 속에 오래 있지 말고요. 그리고 다리나 발을 자주 주물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대책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뇌심혈관 질환 여러분 다 아시겠죠? 뇌혈관 질환에서 오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뇌졸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장 저쪽에 심혈관계에서 오는 질환은 대표적인 것이 심근경색이죠. 심장 쪽에 오는 건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큰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관리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첫째는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자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방한복 같은 거를 착용하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밖에서 개인적으로 휴식이나 휴일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 보호구 이런 거 꼭 착용해야 되죠. 적절한 작업복 및 안전대 또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최근의 중대재해 중에서 아직 정확하게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택 그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고 했는데 그때 나온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붕괴 현장 위에 안전대 거리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안전대 거리. 그런데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세히 나중에 원인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안전대 거리가 있는데 왜 이거를 착용하지 않았을까는 좀 얘기가 나오겠죠, 뒤에서. 그래서 적절한 안전대나 또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자, 이거 살펴보시면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혹시 2020년도에 아직 건강 진단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빠른 시간 내에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개인위생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또는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는 항상 여러 번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보호장구를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로나 과음, 과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중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우선 재해 방지를 위한 규정을 준수하셔야 되겠죠. 즉 현장에 있는 안전수칙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내에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것도 반드시 제거하고 정리정돈 잘하는 거 잊지 마십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재해를 예방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뇌졸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뇌심혈관 질환이라 하면 그 중에서 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증세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중풍이라고 했습니다. 중풍. 그래서 중풍하면 과거에는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20대도 뇌졸중이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질환이 됐습니다. 뇌졸중은 뭐냐 하면 뇌혈관에, 머리 안에 들어있는 혈관에 기름 덩어리나 찌꺼기 같은, 이거 뭐 이런 그 기름 찌꺼기나 피떡이라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혈관이 좁아져서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다, 밖에 추운데 나가거나 이럴 때 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혈액이 뇌에 공급이 안 되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사망하거나, 또 운이 좋아서 빨리 발견되면 반신불수의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혈관이 막히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터지거나 할 때 이런 경우는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 환자의 약 70%는 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증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뇌출혈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 예방은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원인 뭐예요? 기름덩어리나 찌꺼기 같은 게 혈관에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름 찌꺼기나 찌꺼기가 혈관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뇌졸중은 특히 겨울철에는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여름보다 겨울철에 약 1.7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훨씬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뇌졸중은요,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나도. 물론 연세가 드셔서 또는 누구든지 자기 혈압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혈압을 측정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죠. 혈압이 올라가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말하죠. 고혈압이면 뇌졸중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뇌졸중을 알려주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쯤 의심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일시적으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진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오른쪽 팔이나 다리 또는 왼쪽 팔이나 다리가 좀 이상하다. 마비되거나 또는 감각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손가락 끝에 감각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나,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발음이 어눌해진다. 평상시에는 말을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소리가 이상해졌다. 발음이 어눌해졌다. 그 다음에 가끔 귀에서 귀 울림 증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명보다는 조금 더 심한 상태. 가끔 귀에서 이명 증세가 생긴다든지, 또는 어느 날 갑자기 앞에 눈이 잘 침침하게 안 보이고 또는 사물이 두 개를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다든지, 또 중요한 증세인 머리가 아프거나 목덜미 뒤쪽이 뻐근하다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갑자기 두통이 심하고 또 심지어는 토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코피가 난다든지, 또 심한 경우는 입술이 한쪽으로 방향이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즉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중에 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댁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이렇게 살펴드려야 됩니다. 자,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몇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20분이라고 알고 있죠? 자, 20분 안에 병원에 가야 됩니다. 20분,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가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뇌졸중이 진단이 된다 그러면 3시간 이내에 또 빠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골든타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 있죠. 이것만은 지킵시다 하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런 걸 지켜보셔야 됩니다. 첫째, 머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겨울철입니다. 그리고 뭐 모자를 쓴다든지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뿐만 아니라 목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왜? 목덜미 뒤쪽에 우리가 경동맥이라는 것이 지나가잖아요. 이 목덜미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목덜미도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따뜻한 옷을 꼭 입어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작업 중에 뭐 어디 나가서 운동할 수는 없으니까 스트레칭이라도 꼭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는다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골든타임은 20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전조 증상이 하나라도 보인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진료 받아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좋잖아요. 근데 뭐 그냥 괜찮겠지 또는 오늘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증세가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 재해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눈으로 인한 재해입니다. 뭐 요즘은 그렇게 많은 눈이 오진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물론 아직도 예측은 못하겠죠. 겨울철이 뭐 아직 멀었으니까. 그래서 눈으로 인한 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눈으로 인한 미끄러짐입니다.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또는 밖에 도로를 걷는다든지 이럴 때 눈밭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입니다. 미끄러지면 문제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눈이 올 때 기상청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의 적설량이 약 5cm 정도로 예상이 될 때는 보통 대설주의보를 발령합니다. 그리고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의 적설량이 20cm가 넘을 때 이때는 대설경보라고 발령합니다. 이런 거를 또 기상예보도 잘 들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눈밭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보행 시에는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끼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는 잘못하면 더 크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손이 밖에 나와 있으면 손으로 짚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왔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꼭 장갑을 착용하고 걸어라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겁니다. 요즘 뭐 홈쇼핑 광고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도 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신발 바닥에 밑에 엠버싱, 그러니까 울룩불룩한 게 많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착용하면 그래도 덜 미끄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신발을 꼭 신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이용할 때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여튼 계단을 이용할 때는 가능하면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하라. 자신 있게 걷다가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꼭 계단을 이용할 때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넘어져서 다칠 때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위험한 것이 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아시죠? 엉덩이 안쪽에 들어있는 관절인데 우리 인체에 뼈들이 대부분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고관절은 잘못하면 생명까지 관계가 됩니다. 고관절 다쳐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넘어질 때는 정말 이 고관절에 주의해야 되거든요. 눈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이 오면 또 하나 주의할 것이 뭐냐면 교통사고입니다. 사람도 다칠 수 있지만 차도 교통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면 그 눈 위가 미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눈이 금방 내려서 쌓였을 때는 별로 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계속 차량이 이동하면서 그 눈을 다져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끄러울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경우도 많아요. 보통 눈이 내린 날에는 평상시보다 약 64% 이상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올 때는 눈 안 올 때보다 훨씬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 그거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눈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체인을 감는다는 거 여러분 기본 아시죠? 근데 요즘은 솔직히 도시 안에서는 이 체인 보통 사용하지 않죠. 왜? 도시 안에서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눈이 와도 금방 녹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외나 또는 농촌지역, 산악지역 이런 데를 가실 때는 반드시 체인을 하셔야 됩니다. 체인 안 하고 산악지역이나 농촌지역을 가다면 미끄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체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날은 자동차 뒷트렁크에 체인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사진 도로나 또는 굽은 도로 이런 데에서는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운전을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갔다가는 평상시대로 운전을 하다 보면 미끄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급경사나 또는 굽은 도로 이런 데서는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이 차량 안에 탄 모든 사람은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시에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든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는 운전자는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한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또는 무슨 DMB를 본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운전 중에는 집중해서 운전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런 내용은 눈길뿐만 아니라 평상시 운전 습관 중에도 필요한 내용이죠. 근데요, 운전 중에 스마트폰, 휴대폰 사용하는 분들 이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뭐 요즘은 이어폰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사용들 하는데 그래도 이어폰을 사용해도 일단 전화가 오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선이 일로 뺏기는 거죠. 가급적이면 운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교통신호 안 지키면 나중에 내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참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눈길 교통을 주행할 때는 교통신호를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지하 탱크나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장 작업이나 거기에 플러스 화기 작업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걸 드렸고요. 그리고 동절기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뇌졸중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눈이 왔을 때 눈길에서 보행 중 미끄러짐이나 또는 자동차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금년 겨울에도 재해를 당하지 않는 안전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그 사무실에 전부 교육 자료가 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2020년 근로자 정기교육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인데 우리가 소띠의 해라 합니다. 내년도에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또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개인 위생 이런 거 잘 지켜가면서 금년겨울도 무사히 나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